대항해 시대의 선발주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죠. 그러다가 이 후발주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시작하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이들도 우리도 나가보자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런 탐험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에스파냐가 발견했던 중남미, 또 포르투갈이 찾아갔던 브라질, 여기 가는 것보다 남들 안 간 북미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로오노쿠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식민지가 만들어집니다. 1584년 월터 롤리 경이 개척을 했던 식민지인데요. 이곳에 100여 명의 새로운 식민지 개척단이 갔는데 거기에 남겨놓고 있었겠죠. 북미 지역은 기본적으로 겨울이 춥잖아요. 이 사람들이 겨울을 남기는 동안 대부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월터 롤리 경이 여기를 갔다가 일부 사람들을 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급품을 실어서 다시 이곳에 오겠노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못 갔고요. 3년 후에 가봤더니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워낙 그곳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겨울을 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첫 탐험지는 이렇게 실패를 했고요. 이제 개인이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회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생겼죠. 그래서 런던 회사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돈이 모이고 그럼 거기다가 개척단을 모아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전 콘스탄트 호라는 배에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이고 개척단 사람을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144명이 세 척의 배에 나눠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고요. 오늘날의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이름을 지었죠. 제임스. 당시에 제임스 1세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임스타운이라 붙여서 여기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죠. 첫 해 절반 이상의 이주민이 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추위가 있죠. 또 식량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곳엔 당연히 현지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반의 인구가 죽고, 그러고 나서 해를 넘기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은지 알게 되고 또 마침 담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황금 작물로 삼아가지고 이 버지니아, 이 제임스타운 중심의 버지니아 식민지가 생존을 하게 되고 담배 재배를 확산하면서부터 번영을 구가하게 되고요. 17세기 말까지 버지니아 수출 경제는 대다수가 담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초기에 개척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이 런던에서 주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또 귀족들이 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부유한 개척자가 돼가지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담배 농장을 크게 개설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이제 구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노동력은 유럽에 살던 영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노동 계약을 통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보통 7년 정도의 노동계약을 했다 그래요. 노동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배삭스를 안 받고 태워주는 거예요. 그 가서 7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노동을 해요. 그 이제 7년이 끝나면 자유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땅에 도착한 유럽 출신 이 저임 노동자들이 질병에 취약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노예보다 이들이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용 노동자들을 많이 썼는데 이들이 점차 죽어요. 그리고 이 토착 인디언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이 질병에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 부족에 시달리죠. 자, 이 시대에 또 유명한 이주가 뭐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1620년 11월에 120명의 분리주의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상륙합니다. 자,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흔히 청교도들은 깨끗한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교도다 불렀잖아.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은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독자적인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잉글랜드 종교박해도 수시로 일어나고 하니까 이들이 아예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것이 플리머스였다. 근데 이들도 첫 해 겨울에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이제 절반이 남고 또 다른 후속 개척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현재 익숙해지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매사추세츠 식민지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뉴욕이라는 오늘날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자, 이것은 원래 네덜란드인들이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개척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거였습니다. 1609년에 오늘날 뉴욕 일대를 탐험한 영국인 헨리 허드슨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이 허드슨 강을 거꾸로 올라서 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허드슨 강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캐나다 가게 되죠. 이 허드슨 강이 북쪽으로 쭉 올라 캐나다로 가거든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간단 말이죠. 그 길을 개척하고 그러고 나서 이 허드슨 강의 입구에 있는 섬을 기지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 주변에 살던 인디언들과의 치열한 쟁투를 거쳐서 여기에 도시를 만들게 되고 이 도시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뉴 암스테르담이 나중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 후에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뺏은 다음에 뉴 암스테르담이 뉴요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요크는 요크공 제임스가 왕세자였는데 왕세 이름을 따가지고 요크공을 따서 요크라고 지었는데 요크는 영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뉴요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이 됐고요. 그 뉴욕에 보면 월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 월스트리트는 말하자면 담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인디언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여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월을 쌓았기 때문에 요 길이 월스트리트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들이 만들었던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미 대륙의 동부 지역 중심으로 잉글랜드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에는 국가 주도가 아닌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주를 했다는 게 특징이죠. 필그림 파더스를 위시로 여러 사람들이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처럼 국가 지원하에 상업 활동을 하러 떠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어떤 기대는 했겠죠. 가보면 남미처럼 뭔가 금과 은이나 이런 귀금속이 있다면 좋겠지만 막상 가보면 금도 별로 없고 은도 별로 없고 귀금속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남미처럼 착취할 인디오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족 단위의 농업 위주의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 주로 좀 하층민들이 많았겠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 바람에 인구도 많게 되고, 또 그들은 가기만 하면 농지를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농지를 늘려간 거죠. 근데 원래 그 땅엔 원주민들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과의 치열한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607년 이쪽 버지니아 식민지를 중심으로 여기 조지아 식민지, 북아메리카 동부의 13개의 식민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국의 식민지들은 크게 보면 두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북부의 식민지는 필그림 파더스를 위시한 이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기풍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 허드슨강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주 물이 풍부해요. 자연스럽게 수력이 있었죠. 그리고 배가 허드슨강을 거쳐서 이리오를 거쳐서 오데오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폭포가 있어서 건너기 어렵지만 여기서 조금만 육지에 건너면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력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산업 자본과 노동력을 형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곳에는 자유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게 되었던 게 이쪽 북부의 특징이었던 거고요. 남부는 오히려 보수적이며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요. 여기는 평야지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플랜테이션이라 부르는 대규모 농업 경영을 하게 되고요. 가장 큰 농장은 담배 농장 같은 거였겠죠. 남부로 가면 사탕수수 농장도 있었고, 뭐 면화 농장, 그리고 목화 재배하는 그런 곳이 있었고 한데, 이쪽에는 대규모 농장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흑인 노예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 중부, 여기 워싱턴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은 중간 정도 손길을 떴다. 자, 이렇게 보면 북부와 남부가 지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커요. 북부는 경공업 중심, 남부는 농업 중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역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고, 또 노동자를 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훗날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북미 지역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는 영국이 이렇게 13개의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자,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미시시피 강을 쭉 타고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런 강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사실은 수운을 이용하는 게 좋죠. 식민지 경영이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 내륙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자유를 찾아 왔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캐나다, 여기 케벡 쪽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케벡은 프랑스어권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요. 또 남부 플로리다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여기도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요 1714년경에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두 파로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 지구상에 있었던 유럽인들의 식민지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점점이 상업 활동을 위한 거점이 만들어져 있고요. 인도도 보면 점점이 이런 상관 거점들이 있죠. 동남아로 가면 여기 자카르타가 있고, 여기 말레카가 있고, 몇몇 지역에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고요. 아메리카로 가면 이 녹색 지역의 에스파냐 식민지, 브라질 쪽에 포르투갈 식민지, 또 북미 지역에는 영국의 식민지, 내륙 깊은 곳에서는 프랑스 식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8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유럽의 식민지들이 지구상 여러 곳에 점점을 이뤄서 식민지들을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에는 아직 식민지가 시작되지 않았죠. 산업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바로 노예라고 하는 거죠. 16세기부터 있었던 이 노예 노동력의 이동, 이것이 이 아메리카나 이런 곳에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노예가 이동한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아프리카의 서해안에서 많은 노예들이 남미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갔고, 또 서인도 제도, 그리고 북미로도 일부 갔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여기 탄자니아, 여기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인데요. 섬을 중심으로 아랍 지역으로도 가고, 또 인도 쪽으로 갔죠. 또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집트로도 가고, 리비아로도 가고, 이거 예전부터 로마 시대에도 사실 있었던 일이고요. 중세 시대 이슬람 지역에도 이런 노예의 노동력의 이동은 항상 많이 있던 겁니다. 거기서 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은 원래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판 게 아니라요. 이 해안가에서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내륙에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진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를 들면 케냐 내륙에서 있었던 노예들이 먼 길을 걸어서 바닷가까지 와요. 오면은 여기서 이제 유럽 상인들한테 이제 팔렸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배를 타고 아메리카에 공급되게 되는데요. 그 배에 실렸던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24시간 이렇게 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저녁에 주로 이렇게 있고, 낮에는 갑판에 나가서 바닷물에 목욕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밤에는 이렇게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예 노동력이 왜 필요했냐? 자, 초창기 노동력은 유럽의 이주 노동자였다. 근데 유럽 이주 노동자들이 질병에 아주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이 있었겠죠. 근데 아프리카 노예들을 쓰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풍토병이 강하더라. 아주 많이 살아남더라.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고,
그래서 1526년부터 1867년까지 한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예로 아프리카를 떠났는데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만 명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를 건너가는 사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20, 30%가 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 수동은 짐과 같았으면 많은 이들이 이런 비인간적 환경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 위주로 좀 건강한 사람 위주로 배에 실렸겠지만 그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팔려가지고 여러 수요처에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은 노예들이 건너간 곳은 바로 브라질, 또 서인도주도 이런 것이었겠죠. 브라질에서 사탕수수나 커피, 면화 등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게 되고요. 또 북미에는 면화, 담배 농장에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노예 노동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삼각무역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주로 뭐 총포나 모직물 이런 걸 가지고 아프리카 서해안에 가서 이 노예 상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고 노예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싣고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노예를 판 다음에 그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사탕수수나 면화, 담배 이런 거를 사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온다. 이게 삼각무역인데 사실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삼각무역만 한 거 아니고 또 배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는 다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흑인 노예 노동력과 아메리카의 생산품이 유럽과 거래를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많은 배들이 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런 노예들의 이동이 많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